네, 오늘은 방송의 날이죠. 1947년 국제무선통신회의에서 우리나라가 호출부호 HL을 배당받은 날을 기념해서 해마다 오늘을 방송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방송 미디어의 현실은 녹록지 않죠. 거센 언론개혁의 요청 속에서 언론 미디어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딜까요? 또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개혁의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김원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 소장 연결해서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원경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언론 시민단체 활동 오래 하셨잖아요. 네. 먼저 어떤 점에서 언론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언론개혁의 필요성은 저는 이제 90년대부터 언론 모니터링 해봤는데, 네. 그때는 정권에 장악된 공영방송들이 사실 굉장히, 나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요. 또 조중동 등 보수 언론들이, 왜곡 편파 보도도 많이 했고, 또 국민이 알아야 될 그 중요한 사안들을 은폐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는 그런 언론의 문제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심각하다라고 주장했었는데요. 네. 제가 요즘 2021년에 지금 상황에서 다시 되돌아보니까 이게 뭐 지나간 추억은 아름답다라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네. 차라리 그 시절이 언론사 자체가 워낙 적었기 때문인지 언론의 문제도 지금보다 적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지금은 이제 매체가 워낙 많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언론사도 너무 많고 또 네. 경영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의 그 언론사들이 생존 경쟁을 하면서 저널리즘의 질이 계속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언론 개혁이 이전보다 훨씬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시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최근에 새롭게 많이 불거지는 것이 이 돈을 받고 기사를 파는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신문, 방송 뭐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이거는 정말 반드시 빠르게 언론 개혁이 되어야 할 그런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언론 개혁의 배경에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읽히는데 네네. 기본적인 팩트 체크조차 되지 않은 내용들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이유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일단은 실제로 시스템 속에서 팩트 체크를 할 수 없는 어떤 시스템도 많이 있습니다. 언론사 이제 인원이 적거나 네. 또는 뭐 쏟아내야 하는 기사량은 많고 기사를 많이 만들어서 그것으로 이제 어뷰징 기사가 되게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그 조회수 경쟁에 매몰된 상황 네. 이런 것들이 모두 영향이 있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이 팩트 체크가 안 된 가짜 뉴스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허위 주작 정보들은요. 네. 사실은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대부분의 많은 내용은 거의 한 80%는 사실인데 네. 그중에 가짜인 내용을 집어넣어서 악의적으로 어떤 사안을 왜곡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팩트체크를 못한다기보다는 안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데 최근에 너무 많은 그 시민들이 언론 문제 그러면 무조건 그 가짜뉴스라고만 생각하시거든요. 네. 근데 언론의 문제는 가짜뉴스에만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이 하나로만 이 가짜뉴스만 없어지면 돼. 이런 식의 어떤 일종의 그냥 구호로만 언론 문제가 좀 소비되는 것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적되는 언론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등장을 했지만 오히려 찬반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요. 네. 최근에는 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이 네. 우리 정부에 그 서한을 보냈더군요. 네. 지금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면서 한국 정부에 요청을 했던데 답변을 네. 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그 유엔 그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은요 모든 사안에 있어서 사실은 인권이라는 패러다임만을 가장 앞에 두고 판단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권 측면에서 이 법을 바라봤겠죠.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그 찬성하는 분들은 인권을 위해서 만든 법이죠. 왜냐면은 허위 조작 정보 그리고 정말 굉장히 악의적인 언론 보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권 침해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을 만들었으나 정작 그 법을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굉장히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라고 이게 이제 국제적인 의견이 온 것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고요. 네. 이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하나 이 의견들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을까? 우려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우려점을 최대한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네. 이번 법에 대해서 재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좀 조목조목 지적을 했던데 네. 좀 허위 정보를 금지한다는 취지만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런 네. 지적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것도 저희가 그동안 계속 허위 조작 정보 이것의 문제가 심각하기는 하지만 허위 조작 정보라는 딱지만 붙이면 모든 것을 그냥 징벌할 수 있다면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낼 수 있는 그 표현의 자유라는 게 꼭 뭐 나의 외모를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지적하거나 고민을 이야기하거나 폭로하거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 심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명백하게 밝혀진 사안만을 보도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언론을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언론인이 최대한의 검증을 통해서 정말 네. 객관적이라고 판단되는 내용을 보도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그 언론의 의혹 제기를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더 풀어나가려고 해결하자라고 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사회에 반영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조금 문화적인 측면으로 개혁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너무 오랫동안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제 법으로 어떻게 해서든 막겠다 하는 것이고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은 아무리 그래도 이것이 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 정당화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한 거죠. 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관련해서요. 네. 이 유엔 인권보고관의 그 지적은 주장이랄까요? 과도한 네. 손해배상이 언론의 자체 검열을 초래하고 또 공중에 이익이 걸린 사안에 대한 중요한 토론을 억누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네네 맞습니다.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뭔가 저의 견해 저는요 일단은 정말로 진심으로 이 뉴스보도, 정부, 정치 지도자, 공인 비판, 인기 없는 소수 의견 등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적인 광범위한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우려에 동의합니다. 왜냐면은 제대로 네. 이 언론 보도 중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뭔가 힘이 있는 언론사들은 요리조리 이렇게 표현을 살짝 바꿔가지고 네.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하는 법이 생겨도요 네. 빠져나갈 수 있게 하면서도 악의적 보도를 아마 계속 해나갈 것 같은데 정작 굉장히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고발해야지 되는 그런 뭐 권력이나 기업의 비리 이런 부조리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공인의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려고 할 때 이것이 이 손해배상 때문에 굉장히 이제 표현의 자유를 정말 위축과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는데 큰 제약이 될 수 있다라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게 축소해서 대상을 명백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좁혀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동의합니다. 예.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도 구성이 됐던데요. 네. 이 유엔 특별보고관의 서한이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 논의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보도를 보니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그 의견이 왔다라는 것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의견을 굉장히 무슨 정답지가 온 것처럼 이 의견이 왔으니 이 법을 그냥 접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도 저는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이 법은 이제 의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서 우려하는 것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합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좀 충실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예, 좀 언론개혁의 당사자가 언론개혁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좀 언론개혁을 대하는 언론의 자세 좀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전 정말 진지하게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네. 언론인들이 이번에 이런 언론중재법을 만든다라고 할 때는 엄청나게 빠르게 솔직히 반응하면서 굉장히 크게 반대를 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그동안 언론개혁이 필요하다는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하나하나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일축하면서 이거는 표현의 자유야, 이거는 뭐 공익을 위해서 보도했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언론 개혁의 목소리를 묵살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언론인들이 정말 시민으로부터 강제 개혁을 당하는 상황에 지금 와버린 거예요. 이게 민주당에서만 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목소리에 압박을 느낀 여당이 그런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 본질을 좀 생각을 하시고 언론 개혁을 스스로 정말 스스로 당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과연 언론이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얼마나 대변해 왔느냐 이 부분도 좀 짚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판단해 보십니까? 사실 저는요 굉장히 나쁜 보도들이 많다라고 지적하는 편이잖아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언론이요 굉장히 좋은 보도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언론의 좋은 보도들이 늘 있어 왔고요. 네. 제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최근에 언론 환경이 너무 이제 미디어가 많다 보니까 그런 좋은 보도들이 국민에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전달이 잘 안 됩니다. 네. 주로 우리는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데 그렇죠. 포털에서 뜨는 뉴스들은 굉장히 그 자극적인 그런 제목의 뉴스들 위주로만 네. 소비되는 뉴스들이고요. 정말 좋은 보도를 여러분들이 잘 못 읽으셔요.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한국기자협회에 2021년 상반기에 이달의 기자상을 받은 그 보도들을 쭉 보니까 대부분이 인권 관련된 보도 그리고 이 권력을 감시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비리를 감시하는 이런 좋은 보도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많이 봐주시면 좋겠다. 두 개만 딱 찝을게요. 젠더 데이터 빈칸을 채우자라는 한겨레 신문에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보도는 그 여성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가 우리에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지금 그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많고 성평등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데이터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입증하고 검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젠더 관련 데이터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수집 안 한다는 거죠, 제대로. 이런 것들을 만들자라는 보도들을 했고요. 그리고 상반기에는 사실은 미성년자 성착취 실태나 또는 이 노동 환경 있잖아요. 택배 그리고 그 이제 사망 사고들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언론이 계속 지적해 주셔서 그나마 코로나19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정말 고통받고 있는데 이분들의 그 정말 힘든 그 삶이 부각되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공감하고 제도를 개선하려고 촉구하는 그런 문화를 사회의 그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좀 언론 미디어가요 하나의 권력이 아닌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미디어로 좀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기자를 지망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의 기자, 언론인들이 기자 정신을 다시 가지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거의 직장인의 느낌으로만 많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자의 역할로 다시 한번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원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